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불국사, 부처불에 나라국에 절사자를 쓰죠.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사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부처님 나라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쉽게 붙일 수 없는 이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고대에는 사찰 이름을 부여할 때는 불교 경전과 관련된 사찰, 화엄과 관련된 경전 사찰은 화엄사라는 사찰이 있고, 또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감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찰들도 있고, 해인산매에 들었다라는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해인사라는 사찰명이 있죠. 그거에 비해서 불국사라는 사찰 이름은 너무 큰 것 같아요. 불국사를 만든 신라시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메리카 몰이라고 하는 쇼핑몰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비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상점 이름을 아메리카 몰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부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이 아마도 이 불국사를 만들 때 정말 부처님 나라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불국사라는 사찰 이름을 부여한 것 같아요. 자, 불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수학여행도 갔고, 때에 따라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혼여행 코스가 불국사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생각들을 그리고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불국사 하면 대표적인 것이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청운교, 백운교 이런 것들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이 불국사를 오늘 설명하게 될 건데요. 저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불국사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건축적 불국사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불국사와 관련된 아사달과 아선의 설화 내용, 또는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설화 내용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오늘 전문적, 조금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불국사의 건축, 불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한번 불국사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불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신라는 528년 불교를 받아들여서 여러 사찰들을 만들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국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또는 천재적인 작가 김대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일정 부분 신라가 오랜 기간 동안 사찰을 만들면서 각각의 건축들이 결합이 되고, 결합된 건축들이 한 200년 정도 지나서 불국사 만들고 석굴암 만들면서 정말 포텐 터지듯이 빵 터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멋진 사찰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라가 불국사를 만들기 이전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처음 당시 수도 서라벌, 지금은 경주죠. 경주에 사찰들을 만들어요. 신라는 천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수도를 이렇게 옮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대부분의 공간에 당시 이제 서라벌이라는 공간에 신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찰은 좀 공간을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최초 사찰을 어떤 곳에 만드냐면, 신라의 수도였던 당시 서라벌은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형이고, 이 지형을 우리는 분지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지지형 앞쪽으로 또 동서남북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천을 우리는 동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천을 우리는 서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남천이라고도 하지만 경주 사람들은 모기 문자를 써서 문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모기가 정말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남천 주변으로 이제 월성이 있고 신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방으로 천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천들이 여름에 비가 오면 사방으로 이제 물이 넘어서 결국은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홍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강가 주변에 나무들을 이렇게 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놓음으로써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강가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을 훼손하게 되면 신라의 당시 수도 서라벌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곳에 나무들을 절대 베지 말라라는 관련 법들을 만들어요. 바로 이곳에 신라의 최초 사찰들을 만들어요. 흥륜사를 비롯해서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사찰들을 우리는 전불 칠처가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다 전불 칠처가람들이 이렇게 신라가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숲의 조성이 돼요. 근데 신라는 이미 불교를 받아들일 때 당시 유행했던 불교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구려라든지 백제에서 믿었던 불교를 좀 뒤늦게 공인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형태의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시 가람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만든 사찰은 정확한 기본적인 사찰의 배치 형태를 따라가요. 황룡사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분황사 역시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사찰이지만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9층으로 된 높은 목탑을 만들었던 곳이야. 대체로 신라가 초창기에 불교를 받아들여서 도시 한복판에 만들었던 사찰들을 우리는 평지가람 사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지가람 사찰의 가장 큰 특징은 가람배치 형태가 남쪽을 중심으로 남쪽부터 중문, 금당, 강당이 가는 일축의 배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쪽에 탑을 2개를 놓기도 하고 하나를 놓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신라의 평지가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문, 금당, 강당, 그리고 회랑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지에 있던 사찰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외곽으로 분산되기 시작하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만들어지는 사찰과 관련해서는 의상의 화엄 10찰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거와 함께 경주 왕경에서도 실제로 신라의 사찰들이 점점 산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사찰들이 어떤 사찰이냐면 바로 사천왕사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가문사지, 망덕사지 정도가 신라의 사찰들이 산으로 가는 단계의 중간 정도에 나와요. 실제로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릉지에 가까운 지형이고요. 경주 낭산에 위치하는 사천왕사지와 망덕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산이 높지가 않아요. 낭산 자체가 나지막한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서 실제로 평지 사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한번 만들어 봐요. 어찌됐든 구릉지에서 지형을 평지가 아닌 구릉지에서 산지 사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을 좀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가문사지에서 만들어진 사찰의 모습은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지 사찰과 거의 동일하게 가요. 중앙에 금당을 만들고 그 앞쪽으로 중문을 만들고 중문 뒤쪽에 금당, 강당이 가는 배치, 그리고 회랑이 돌아가는 배치. 단 하나 평지 사찰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곳이 산지 사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 구릉의 높이를 좀 채우기 위해서 앞쪽에 조금 긴 또는 높은 진입축을 만들고 그 진입축 앞쪽에다가 높은 축대를 쌓아요. 근데 이런 축대들은 결국은 평지가람 사찰이 산지가람으로 생기면서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자, 구릉지 단계를 지나면 이제 신라가 본격적으로 산지가람 사찰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당시 신라 사람들이 평지에서 사찰을 만들고 구릉지까지는 평지가람의 모습을 좀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서 갔는데, 산으로 막상 가서 사찰을 만들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어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곳곳에 축대를 이렇게 쌓아서 기역자 형태로 축대를 쌓아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요. 그래도 너무 평지가람처럼 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2개, 3개 두기도 해요. 그래서 평지가람 사찰이 산지가람으로 가면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가람 사찰 바로 앞쪽에 대형 축단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축대를 조성하면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축대가 자연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부석사 이외에 영암사지라는 사지가 있는데요. 그 영암사지 같은 경우는 부석사에서 보여주는 돌로 된 축대가 아니라 가공석, 타일처럼 반듯반듯하게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서 대축대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타일처럼 반듯반듯하게 돌을 가공해서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요? 말 하나 마나 가공석을 이용해서 깎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산지 사찰을 만들 때 대축단을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렇지만 화엄사라든지 영암사지에서는 자연석이 아닌 가공석을 이용한 축단을 만드는 거의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거의 유일한 사례 정도가 돼요.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돌을 하나하나 깎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신라의 사찰이 산으로 이동되면서 대축단을 만들고, 축단이 2가지 시스템, 자연석을 이용한 축단을 만들고 그리고 판석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하나, 그리고 가람 배치의 변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사찰에서는 높은 데 있으면 있을수록 위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지가람에서는 탑, 금당, 강당 이렇게 하나의 축선을 형성했지만 산지가람에서는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뒤에 금당을 만들고 뒤에다가 스님들이 거처 공간인 강당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당이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 조선 후기가 되면 누화진입이라는 공간으로 바뀌어서요. 그러면 좀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하고 갈게요. 평지가람 사찰, 그리고 평지를 넘어서 구릉지, 산지로 가는 사찰들의 가장 큰 차이, 평지가람은 금당, 뒤에 강당을 가고 회랑으로 가는 구조였다면 산지가람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축대가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당 뒤에 있던 강당이 앞쪽으로 나온다라는 게 평지가람과 신라의 산지가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당연히 평지가람과 산지가람의 높이는 산에 있는 산지가람이 더 높겠죠. 자, 이게 신라의 사찰이 실제로 불국사를 만들기까지 한 200년 이상의 변화 과정을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기반 위에 불국사를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불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불국사는 산지에 있는 산지사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대축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불국사에서는 대축대 플러스 알파 또 하나의 파격적인 변신을 꾀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신라 평지에서 만들어진 사찰, 구릉지 사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영역성을 부여해서 하나의 축선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불국사에 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불국사는 2개의 영역성, 2개의 축선을 가지고 있어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 이렇게 2개의 영역이 등장해요. 재밌는 사실은 대웅전 영역이 좀 더 높고 극락전 영역이 단이 낮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에 각각의 영역성에 맞는 사찰 가람 배치를 추구하면 대웅전 영역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산지 가람 배치, 그러니까 아까 산지 가람 배치를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금당 뒤에 강당이 없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지 가람은 금당 뒤에 강당이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불국사는 당연히 대웅전 영역이 높기 때문에 그곳에 산지가람의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극락전 영역이 낮기 때문에 그곳에 평지가람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지만 불국사에서는 반대로 표현이 돼요. 산지가람의 모습을 낮은 극락전 영역에 표현해내고, 그리고 평지가람의 모습을 높은 대웅전 영역에 표현을 해요. 가람 자체가 산지가람과 평지가람을 절묘하게 조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표현하는 게 불국사의 전체적인 가람 배치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불국사가 어느 정도 가람 배치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기법에서 우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대축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병지사찰이 산지로 가기 위해서는 대축단이 필요했고 대형 축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연석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가공석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국사는 자연석을 이용한 것 플러스 알파 또 가공석을 위에다 올려놓는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해요. 자연석과 가공석을 별도로 따로따로 쓰는 사찰은 있어도 자연석 플러스 가공석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기단을 높게 만든 경우는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불국사가 거의 최초의 사례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기단을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이 불국사라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서 신라, 김대성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 단적으로 축대 하나만 봐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자연석 플러스 인공적인 축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자연석과 인공적인 축대를 같이 혼합을 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질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연석과 인공석을 혼합해서 건축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이질적으로 보여져요. 뭔가 좀 잘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불국사에 들어가셔서 엄청나게 큰 대축대에서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 있는 후면으로 쌓여진 자연석을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시선을 차단하는 벽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벽이 지금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에 있는 시선 차단 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불국사에 있는 축단이 높아요. 축단이 앞에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그 위에 있는 내부 공간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축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웅전 영역은 청운교와 백운교를 통해서 올라가고 극락전 영역은 연화교와 칠보교라는 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재밌는 거는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이 정확하게 좌우 대칭 구조가 아닌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미술, 불교, 기독교 할 거 없이 어떤 종교와 관련된 건물을 만들 때는 좌우 대칭 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똑같이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불국사는 좌우 비대칭의 원리를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게 다른 일반 사찰 또는 종교 건물과 다른 점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불국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죠. 그런데 이 두 다리가 서로 규모가 확연하게 달라요. 대웅전 영역이 크기 때문에 청운교와 백운교가 엄청 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극락전 영역이 작기 때문에 연화교와 칠보교가 조금 더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두 다리의 돌 쌓는 방법을 보면 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규모가 큰 청운교와 백운교의 돌을 쌓을 때는 다 이렇게 세워서 뚱뚱한 사람을 이렇게 좀 슬림하게 보이게 일부러 이렇게 줄이 있는 옷을 입히듯이 돌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배웠어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극락전은 이렇게 중앙에 있는 모서리 기둥을 제외하고 나머지 돌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다 이렇게 펴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극락전 영역의 연화교와 칠보교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보여지기 위해서 일부러 돌을 배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는 계단이에요. 계단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계단이 아니라 다리라는 표현은 무슨 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그 계단 밑에 뭐가 흐르게? 물이 흐르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중앙에 아치 모형의 다리를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단 플러스 다리 구조가 한꺼번에 만들어져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불국사는 이 아치형의 단일한 구조뿐만 아니라 바로 바깥으로 아치 반대 방향의 돌을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고려시대 때 지진이 나서 한번 크게 흔들려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수리했다라는 관련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때도 이 청운교, 백운교의 돌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치 위에 있는 이 반대편의 사다리 모양의 돌이 힘의 방향을 반대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쪽으로 쏠리는 힘밖에 안 잡아주지만 위에 있는 반대 돌이 반대 방향까지 힘을 잡아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불국사의 성교와 배공교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잘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례도 실제로 잘 나타나지 않고 엄청나게 큰 규모지만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불국사 관련 사진을 보다 보면 위에 있는 목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화교, 칠보교, 청교, 배공교는 그나마 피해 상황이 상당히 덜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신라시대 때 김대성이라는 사람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기존에 불국사의 청운교, 배공교를 포함한 불국사가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돌못이란 부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지까지 잘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못의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불국사에 가보시면 청운교, 배공교 밑에 있는 아주 볼록볼록 튀어나온 돌을 우리가 돌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뭔가 짜서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신라시대 가구식 기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와 함께 우리 돌못은 결국은 불국사를 만드는 가장 중심 건축 체계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돌못을 이용해서 석굴암도 또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국사 이꼴 석굴암, 당시 신라시대 최대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돌못을 이용한 건축 체계로 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불국사의 세부적인 모습에서 가장 악권은 불국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돌을 이용해서 목조 부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운교, 배공교 밑에 다리 난간 부분을 보면 난간 밑에 이렇게 목조 건물의 석가래처럼 돌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쭉 튀어나온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천정 모습을 보면 팔짝지붕의 기와골처럼 이렇게 기와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처마의 모습들을 돌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찰 같은 경우는 산 쪽에서 만들어지는 사찰은 배수로 시설을 완비하고 있는데 그런 배수로 시설의 끝부분을 안 보이게 일부러 다 감춰놓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국사는 정말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로 범종로 앞쪽에다가 물이 나가는 배수로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그 배수로 시설을 당시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될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화성의궤라는 책에 보면 당시 성을 쌓는 데 있어서 배수로를 성루조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와서 불국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성을 쌓을 때 나오는 성루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루조의 세부적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큰 돌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돌을 이용해서 쌓고 그 앞쪽으로 팔각형 그리고 팔각형 앞쪽으로 다시 이렇게 몰딩을 주고 몰딩 바깥으로 돌대를 둬서 통상적으로 신라시대에 만들어지는 성루조가 불국사를 제외하고 몇 군데 사찰에서 더 발견되고 있지만 불국사 성루조만큼 디테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루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멋진 성루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이 성루조 자체만으로도 불국사에서 별도의 보물로 지정이 돼도 손색이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모습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불국사는 대웅전의 앞에 자하문이라는 문이 있고 자하문 왼쪽에 자경루 그리고 오른쪽에 범종루라는 누각이 있어요. 그런데 범종루와 자경루를 자하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자경루 다리의 모습을 보면 참 슬림하고 아주 심플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종루의 다리를 보면 다리 형태가 이렇게 구름처럼 뾰족뾰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경루가 좀 단순하고 범종루의 다리가 좀 더 복잡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좌우 비대칭이에요. 대웅전 불국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웅전이라는 공간일 거고 대웅전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지는 사찰들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실제로 쌍탑을 가지고 있는 사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 쌍탑은 대부분 왼쪽과 오른쪽의 쌍탑을 동일하게 만들어요. 딱 하나 틀린 탑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보탑과 석가탑이에요. 다보탑과 석가탑 자체가 비대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앞쪽에 범종루와 자경루와 비교를 해본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자경루의 다리가 조금은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탑이 바로 복잡한 다보탑이에요. 반대로 복잡한 범종루 뒤에 있는 탑이 단순한 석가탑이에요. 좌우 대칭 그리고 난 다음에 X자로 이렇게 철저하게 비대칭의 원리가 적용돼서 만든 거예요. 자, 불국사는 이렇게 철저한 좌우 대칭 비대칭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곳이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모습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서 석가탑과 다보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석가탑과 다보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석탑이고 그리고 신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만들어진 석탑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잘 만들어진 석탑이죠. 석가탑과 다보탑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죠? 아사달과 아사녀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 기록이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고 자,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하다, 복잡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다보탑은 화려한 탑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 만들어진 탑이고 누가 보더라도 다보탑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석가탑은 어때요? 조금 심플하죠. 심플하기 때문에 이 탑을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최대의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탑이 다보탑.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석가탑은 어떤 탑이냐면 오로지 자기 몸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석가탑과 다보탑 중에서 실제로는 불교 경전에 입각한 다보와 석가열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보탑은 뭔가 다른, 석가탑과 다른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형태가 다른 일반 석탑에 없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십자 구조예요. 얼핏 보면 석가탑 자체가 이렇게 삼각형의 모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보탑 용출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보탑은 생긴 것 자체가 삼각형이면서 석탑 자체에 구성하고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배치 형태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땅속에서 뭔가 솟아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드린 대로 사방에 계단이 있는 유일한 석탑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안쪽으로 점점 모아지고 옛날에 신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땅은 네모랗고 하늘은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천원 지방의 원리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보탑의 몸통, 계단 모습의 몸을 보면 내부의 모습은 바로 사각형 모양의 땅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다보탑의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의 난간은 사각형 난간 외에 다시 팔각형으로 된 난간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각형의 땅에서 팔각형, 하늘 중간 단계가 바로 팔각형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팔각형 난간 위를 통해서 올라가면 원형으로 된 상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탑 자체가 밑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땅과 중간 단계 그리고 하늘까지로 이렇게 솟아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다보탑에 있는 디테일한 모습을 통해서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보탑은 사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단 옆에는 소맷돌이라는 돌을 놓게 돼 있어요. 소맷돌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잘 만들어진 계단 같은 경우는 소맷돌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소맷돌은 대부분 다 한 장으로만 만들어요. 왜? 소맷돌의 역할은 올라가는 계단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소맷돌을 만들어 놓거든요. 불국사 다보탑 계단의 소맷돌을 보면 한 장을 이용해서 만들어놔야 옆에 올라가는 계단의 계단들이 안 빠질 건데 한 장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탱주, 우리가 용어로는
양쪽 모서리 기둥, 가운데 있는 기둥을 탱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단 옆에 소맷돌에 일부러 탱주돌을 한 장씩 더 감입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계단 자체도 전체적으로 위로 상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단 옆에 소맷돌에 이렇게 일자형 탱주를 감입하는 경우가 불국사 다보탑 위에 다른 석탑에 있을까요? 없어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사찰이 금당의 소맷돌이 있는데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보탑을 만든 사람이 이 탑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강한 상승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맷돌 옆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탱주를 넣은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십자 모양의 계단을 놓고 십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 위에 십자 위에 사각형의 몸체, 사각형 위에 팔각형의 2층 몸체, 2층 위에 동그란 원형의 상륜부 모형을 구도적으로 도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벌써 강한 상승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보탑이 땅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격조 높은, 그러니까 땅속에서 솟아나는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탑이 다보탑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세부적인 여러 장식의 모습 자체는 디테일한 모습은 정말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반대로 석가탑을 한번 가봅시다. 석가탑은 실제로는 다보탑의 기본적인 원리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면 에이 뭐 많이 다른데 선생님 왜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다보탑에 있는 난간,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이렇게 1층에 있는 계단을 띄워버리면 다보탑의 구조와 좀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요. 석가탑은 전체적인 비율이 석가탑 1층 몸돌이 가장 크고 2층, 3층을 이렇게 합하면 1층 몸돌과 거의 구조적으로 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석탑의 체감 비율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완벽한, 우리가 좀 아름다운 사람들을 팔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몸매가 좋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등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석가탑이 전체적인 탑의 체감 비율로 봤을 때는 신라의 8등신 미인에 해당이 되는 탑이 바로 석가탑이죠. 이 석가탑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몇 가지 전해줬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도 유명한 석가탑의 도굴, 석가탑 내부에 모시고 있는 사리기를 도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실제로 다른 통일신라시대 석탑은 사리기를 3층 또는 1층에다 넣어놨는데, 이 석탑은 도굴이 안 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층에 사리기를 넣어놓고 있어서 도굴이 안 된 아주 중요한 탑이었죠. 그때 함께 출토된 석가탑 사리기와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유물 중에서 백지로 된 여러 가지 묵서들이 확인이 되고 관련된 기록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나온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불국사와 석가탑이 실제로 고려시대 때 11세기 정도의 지진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훼손이 됐고, 당시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아니라 서석탑, 무구정탑 이 정도로의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란 개념이 신라시대 때 불려졌다가 고려시대 안 불려지고 다시 조선시대 불려졌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석가탑에서 나온 그 문서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고려시대는 최소한 석가탑과 다보탑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 실제로 지진이 나서 석가탑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석가탑이란 탑이 한번 이제 균형적으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탑이지만, 당시 경주를 휩쓸었던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의 지진이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경주에 최근에도 또 지진이 나서 경주의 땅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실제로 고려 11세기에 석가탑과 다보탑과 관련된 중수 이해에는 석탑을 중수했다라는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고려시대 때 지진이 좀 심한 정도였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잘 견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석가탑과 다보탑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잘 전해질 수가 있고, 또 불국사의 대축단들이 시간이 벌써 불국사를 만든 지 한 1300년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보존될 수 있었냐면, 무엇보다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대축단을 만든 화강암이란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정말로 단단한 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각각의 돌들을 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불국사 토암산 일대에서 나오는 질 좋은 화강암을 우리는 불국사통 화강암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나는 질 좋은 화강암 중에서도 최고로 단단하고 최고로 질 좋은 화강암이 바로 불국사 화강암. 그 돌을 이용해서 만든 게 석가탑과 다보탑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좀 조금만 중수를 해서 현재의 모습까지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석가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는데 이 경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원래 다란이경은 실제로는 여러 석탑에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여러 석탑에 무구정경이라든지 준제다란이라든지 이런 다란이들을 많이 넣었을 건데 실제로는 그 흔적들이 다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지고 그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석가탑을 통해서 당시 많은 다란이경이 사찰 또는 석탑에 봉환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확인되기도 했죠. 이처럼 불국사에서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탑이 돼요. 이제는 불국사 대웅전 영역을 떠나서 대웅전 영역 밑에 있는 극락전 영역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극락전 영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산지가람 사찰과 평지가람 사찰이라고 했을 때 산지가람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산지가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웅전에 있는 강당이 극락전 영역에는 별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산지가람에서는 탑에 대한 비율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데 부석사 무량수전처럼 앞쪽에 별도로 탑을 놓지 않고 있어서 이 극락전, 불국사에서 극락전이란 영역은 정말로 산지가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국사는 극락전과 대웅전 뒤쪽으로 비로전이라는 영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비로전 영역에는 현재도 비로자나불이 한 분 계시고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비로자나불이에요. 최근 불국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불국사가 엄청나게 많은 약 200칸이 넘는 규모를 자랑해요. 실제로 불국사의 칸수가 200여 칸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선시대의 회암사의 규모를 한 262칸 정도로 보고 있어서 조선시대에서 가장 큰 회암사 사찰 기준만큼 불국사가 컸는데 실제로 고대 김대성이 만든 불국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2천여 칸 이상 달하는 대사찰이었다라고 얘기해서 10분의 1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사찰 규모의 한 절반 정도의 모습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불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불국사를 기억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석가탑, 다보탑도 있지만 좌우 비대칭의 원리가 정말 철저하게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다보탑과 석가탑 그리고 다보탑은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는 보탑 눈주포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원리들 그리고 김대성이 이 불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좌우 대칭의 원리와 이런 모습도 만들어냈지만 디테일한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신경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불국사는 신라 건축 기술이 총망라된 아주 중요한 사찰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신라인들이 추구했던 불국토를 향한 이상을 너무나 잘 담고 있는 사찰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불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